그날 저는 자식 없이 칠순 사진을 찍었습니다. 칠순날, 자식 하나 안 온 그 자리를 보고 저는 인생 처음으로 제 뜻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말했죠. 요즘 힘든 거 아시잖아요. 대출도 있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농협통장 7개를 정리해 노란 봉투에 담았습니다. 아들, 며느리 이름은 유원장에서 지웠고 손주와 경로당 후원단체로 나눴습니다. 상속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며느리는 법률 상담소까지 찾아가 항의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유언은 공증까지 완료됐습니다. 며칠 뒤 아들과 딸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기자회견처럼 머리를 숙이며 말했죠. 진심으로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해요, 엄마. 저는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밥 먹자고 낳은 자식이지 고개 숙이려고 낳은 건 아니야. 그날 밤 손주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랑 차례 같이 지내요. 우린 전을 붙이고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다음 날 사진관에 갔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념일인가요? 내 칠순을 내가 인정하는 날이요. 그 사진은 지금 제 거실 한가운데 걸려 있습니다. 이게 진짜 내 가족이다. 여러분이라면 자식의 사과 받아주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후, 날씨가 꽤나 싸늘하네. 가을 안개가 마당 가득 내려앉은 아침이었습니다. 정숙은 우물가 옆에서 손수건으로 머리를 조심스럽게 감싸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안에는 인기척이 없었어요. 라디오도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습니다. 고요함이 지나쳐 숨소리마저 무겁게 울리더군요. 정숙은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었습니다. 머리칼은 은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 속에 검은 선 몇 가닥만 아슬하게 남아 있었죠. 주전자의 끓는 소리가 부엌에 잔잔히 배어들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국그릇과 밥그릇이 놓여 있었고 된장국에는 무와 두부가 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남은 깻잎 장아찌를 조심스레 꺼내 접시에 담았지요. 정숙은 혼자 조용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혼자 먹는 칠순밥이란 것도 있구나. 희한하네. 그 순간 주방 창틀 위에 놓인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정숙은 수저를 놓고 천천히 핸드폰을 들어 올렸어요. 생신 축하드려요. 계좌로 조금 넣었어요. 카카오뱅크 입금 5만 원 알림이 떴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작은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죠. 기프티콘보다 못하고문. 정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장롱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먼지가 앉은 낡은 봉투 하나를 조심스레 꺼냈지요. 봉투 안에는 접힌 서류들과 통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펼친 것은 오래된 농협 통장이었고 1993년 개설이라는 활자가 선명히 찍혀 있었어요. 그 아래로 손글씨로 쓴 유원장 초안이 드러났습니다. 정숙은 다음으로 서울 시흥동 아파트 등기부등본 사본을 꺼내 읽었습니다. 등본 위에는 소유자 박정숙이라는 글씨가 또렷이 찍혀 있었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벽에 걸린 달력 앞으로 갔습니다. 오늘 날짜, 음력 9월 초 하루를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로 그려 넣었어요. 굵은 선이 천천히 종이를 파고들더군요. 정숙은 옷장을 열고 한복을 꺼냈습니다. 아이보리 바탕에 붉은 저고리와 연보라색 치마였지요. 다리미를 조심스레 들고 와 주름 하나하나를 펴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축하받으러 입는 옷이 아니라 결심하는 옷이지.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숙 씨, 오늘 아드님 몇 시에 오셔? 차는 미리 대기시켜야 하니까. 출장이라 못 온댔어요. 요즘 바쁘대요. 아이고 그래도 칠순인데 얼굴이라도 비치면 좋지. 전화를 끊고 거실로 돌아온 정숙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눈가에는 쓸쓸함이 번졌지만 인매는 단단히 다물어져 있었어요. 정숙은 마지막으로 서랍에서 작게 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상속 제외, 최윤호라고 적힌 유언장 메모, 초안이었죠. 사람은 받는 대접보다 주는 마음으로 정해지는 거야. 오늘 난 줄 마음도 접는다. 정숙은 두 손으로 옷깃을 여미며 숨을 고르더군요. 문 밖으로는 낮은 바람 소리와 함께 마을 방송 차량의 안내가 들려왔습니다. 배구 면주민 여러분, 오늘은 박정숙 어르신의 칠순잔치가 열립니다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정숙의 칠순은 누구도 모르는 조용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상궁일이의 큰 어른 박정숙 어르신의 칠순입니다. 다들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박수 소리가 어색하게 울렸습니다. 웨딩 뷔페 조명이 깜빡이며 천장을 비추고 있었어요. 붉은 카펫 위로 낡은 회색 의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2000년대식 연회장이었네요. 정숙은 한복 치마를 고쳐잡고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칠순 축하드려요. 정숙은 웃는 얼굴로 고개를 숙였어요. 자제분들은 출장 중이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 요즘 세대는 워낙 바쁘죠. 네, 바쁘다네요. 일이라는 게 그렇죠. 빈 앞자리가 있었습니다. 4개의 의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식기가 움직인 흔적은 없었어요. 물컵에 담긴 물도 고요했습니다. 윤호는 언제 온대? 오늘은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도 칠순인데 얼굴 한번 비쳤으면 좋았을 텐디. 안 오는 게 덜 불편해요. 괜히 오면 어색하잖아요. 사람들은 그 말에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밥은 조용히 먹었고 국자는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누군가는 불고기를 2번 퍼갔고 누군가는 밥을 반쯤 남겼어요. 잔치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지만 감정은 예정보다 훨씬 일찍 식어버렸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연회장을 떠나자 사람들 발소리만 남은 실내에는 잔반과 젓가락 소리만 흘렀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봉투를 열어 남은 음식들을 쓰레기 봉투에 옮겼습니다. 탕수육은 눅눅했고 잡채는 식어 굳어 있었어요. 물컵은 반쯤 비어 있었고 테이블보엔 흘린 국물 자국이 얼룩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단체 사진 안 찍으세요? 자제분들 없으셔도 친지분들이랑. 됐어요.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조명이 다시 한번 깜빡였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정숙은 혼자 벽을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모습은 단정한 붉은 저고리와 연보라 치마, 정갈한 머리였죠. 누가 봐도 단단하고 우아한 노인이었어요. 그러나 눈가의 주름은 평생 쌓인 쓸쓸함처럼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며 쓰레기통 옆에 놓인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흐긋 바라보았어요. 5만 원짜리 자식이면 딱 그 값어치만큼만 사랑해주지 뭐. 정숙은 조용히 턱을 들고 혼자 골목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붉게 그림자를 느리고 있었어요. 어르신, 이제 촬영하러 이동하실게요. 앞쪽으로 모실게요. 박정숙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한복 치마를 다시 한번 매만지시고 눈가를 살짝 문지르셨어요. 붉은 저고리 위 바느질 선이 곧게 뻗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회장 구석에 마련된 촬영 구역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십니다. 촬영 공간에는 하얀 천 배경이 펼쳐져 있고 좌우에 플래시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의자가 10개 놓여 있었고 정면 4개의 의자엔 아무도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분명 가족들을 위한 자리였지요. 박정숙은 잠시 의자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의자들을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자식들이 없는데 제가 거기 앉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 그래도 친구분들이랑 한 장 남기시죠. 오늘 기념인데요. 기념은 좋은 날에 남기는 거잖아요. 이건 남기고 싶은 날이 아니에요. 사진사는 말문이 막혀 잠시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숙 씨, 한 장 찍어도 우리끼리라도 자식 없어도 가족은 가족이잖아. 가족이 없진 않죠. 다만 오늘 여기는 없을 뿐이네요. 주변 어르신들이 타이르듯 한 장은 남기라 말했지만 박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나중에 사진 보면 괜히 서운할 것 같아서요. 그냥 마음만 받을게요. 그럼 알겠습니다. 어르신 의사가 제일 중요하죠. 조명이 꺼지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박정숙은 뒷짐을 지고 천천히 돌아서셨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 앞에 서 계셨습니다. 내려가는 버튼을 누르시고 문이 열릴 때까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셨습니다. 한 장 찍는 게 뭐 어렵겠냐. 사람이 있어야 찍지.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그 안에는 조용히 웃는 듯하면서도 단단히 굳은 표정의 박정숙이 서 계셨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박정숙 씨는 조용히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전날의 연회장을 떠올리듯 한숨이 흘러나왔어요. 대흥동, 농협 맞은편, 2층에 있는 건물 벽엔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이정원 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죠. 그녀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 있으신가요? 예, 박정숙입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쪽 문을 열어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책과 서류로 가득한 사무실이었어요. 벽에는 인증서와 상패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소파에 앉아 가방을 열어 오래된 봉투를 꺼내 변호사 앞에 내밀었죠. 유 원장과 통장이시군요.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는 돋보기를 쓰고 유 원장 초안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손글씨가 가지런히 쓰여 있었고 가장 마지막 줄에는 이름 석자가 흐리게 적혀 있더군요. 이 내용을 공증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수정 없이 그대로 해주세요. 혹시 상속 지분에서 특별히 제외하고자 하시는 분이? 정숙 씨는 두 번째 봉투를 꺼내 가족관계 증명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붉은색 볼펜으로 한 사람의 이름에 줄을 그었어요. 이 사람입니다. 제 아들 최윤호. 그리고 그 며느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상속권자 배제는 법적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사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으신 건가요? 정숙 씨는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몸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중앙시장 간판과 장날을 마친 텅 빈 골목이 보였어요. 죽는 것도 혼자지만 사랑도 혼자 받을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변호사는 그녀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돌리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유언공증서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언 내용의 상속 배제 사유를 간단히 첨언하고 공증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숙 씨는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컵 받침 위에 흘린 물방울이 주름진 손등에 닿았죠. 이쪽에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끝인가요? 마음은 안 끝나겠지만 법적으로는 이걸로 끝입니다. 정숙 씨는 펜을 들어 이름을 또박또박 써내려갔습니다. 박정숙. 그 이름 끝에는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잔치에 자식 하나도 안 왔다며? 그것도 겨우 5만 원 보냈다더라. 참, 요즘 애들은 참 이상해. 마을 정자 위, 낡은 돗자리 위에 앉은 두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오후 햇살을 타고 번졌습니다. 고무장갑과 텃밭 모종 상자 사이로 파란 수건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정자 바로 옆 경로당 앞 정수기에서 박정숙이 종이컵에 물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컵에 물이 차오르자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네요. 하지만 얼굴은 무표정했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대로 고개를 숙여 물을 마셨습니다. 그 정숙 씨, 평생 자식 뒷바라지 했다고 하던데 참 서운했겠다. 그 집 아들 이름이 윤호라지? 공무원 됐다고 자랑하더니 그게 다였네. 박 여사님, 잘 지내시죠? 이장이 박정숙 곁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습니다. 박정숙은 컵을 비우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잘은 모르겠네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녀는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넣고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어요.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은 그제야 멈췄습니다. 이장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피했습니다. 박정숙은 마을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코스모스 줄기를 스치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 멀리 감나무에 주홍빛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온 박정숙은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장롱 옆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펼치자 흑백 사진 속에서 젊은 시절의 그녀와 남편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윤호가 교복을 입고 손을 흔들고 있었네요. 박정숙은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겼습니다. 윤호가 두 돌을 맞이하던 날의 돌잡이 사진, 제사상 앞에서 가족이 나란히 선 사진, 뒷마당에서 고구마를 캐던 여름날의 사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때는 웃고 있었네, 다들. 사진첩 맨 끝장을 덮은 박정숙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장롱 위에 손을 뻗었어요. 낡은 봉투가 다시 손에 잡혔습니다. 봉투 안에는 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들고 온 통장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박정숙은 통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죠. 햇살이 창문 너머로 책상에 들이오고 통장 위에 길게 그림자가 졌습니다. 이제는 나한테 남은 것도 나 하나뿐이다. 그녀는 조용히 통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빛바랜 비닐봉투 속 통장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안고 있었어요. 방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죠.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살짝 커튼을 흔들 뿐이었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통장을 봉투에서 꺼내 장롱 아래로 몸을 숙였어요. 이불을 하나 둘 걷어내자 오래된 철제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회색과 군청색이 섞인 낡은 외형이었고 구석에는 희미하게 세이프랑 마크가 적혀 있었네요. 그녀는 금고를 양손으로 꺼내 방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지금도 잘 돌아가려나. 다이얼을 돌리는 손끝이 익숙했어요. 딸깍딸깍 소리가 울렸습니다. 3번의 클릭음이 울리고 잠금이 풀렸습니다. 뚜껑을 열자
비닐에 쌓인 통장 여러 권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인감 도장과 봉투 몇 장, 그리고 구겨진 가족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그녀는 그중 가장 낡아 보이는 연두색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앞면에는 희미한 농협 마크와 박정숙이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죠. 개설일은 1993년 5월 3일이었습니다. 윤호, 중학교 들어가던 해였지. 학원은 못 보내고 책상 위에 문제집만 얹어줬지. 그녀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5만 원씩 찍힌 입금 내역이었어요. 한 장, 또 한 장 넘길 때마다 시간이 되감기는 듯 손끝에 점막이 흘렀습니다. 5만 원, 5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거기에 붙은 이자까지 생각하면 억 단위를 훌쩍 넘길 것 같았네요. 정숙은 숨을 한번 내쉬고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빈 페이지에 볼펜으로 숫자를 써내려갔어요. 윤호, 은지, 그리고 펜이 멈췄습니다. 이름 옆에는 0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지. 내가 벌었고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그녀는 수첩을 덮고 통장을 다시 비닐에 곱게 싸서 금고 안에 넣었습니다. 가족 사진도 도장도 그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어요. 뚜껑을 닫고 딸깍 소리로 다시 잠금을 채웠습니다. 말 안 했다고 없는 줄 알았겠지. 그녀는 금고를 장롱 아래로 밀어넣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조용히 누웠습니다. 방 안에는 낮은 바람 소리와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의 잔향만 남아 있었습니다. 몰랐겠지. 이게 내 인생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건. 정숙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어요. 좁은 방 안에는 전축과 라디오가 덩그러니 놓인 책상 옆에 철제 서랍장이 있었습니다. 햇살이 레이스 커튼을 통과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혔지요. 정숙은 서랍 두 번째 칸을 열고 손을 안쪽 깊숙이 넣었습니다. 오래된 반투명 파일이 손끝에 닿았어요. 먼지가 살짝 쌓인 그 파일에는 연필로 서울 등기소리라고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파일을 펼쳐 놓았습니다. 문서들 사이에서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작은 아파트 등기부 등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등본 상단에는 또렷하게 찍힌 소유자 이름 박정숙이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엔 1909 14년 매입, 건평 18평, 임대 중이라는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은지 아빠가 은지 명의로 돌리자 했을 때 그냥 뒀으면 지금 이 종이도 없었겠지. 그녀는 문서 밑에 겹쳐진 오래된 공시지가 출력본과 임대차 계약서도 꺼내보았습니다. 세입자는 아직 거주 중이었고 매달 관리비와 소액 임대료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숙은 시선을 아래로 옮기며 과거 어느 겨울밤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넉 달이나 밀렸을 때였지요. 정숙은 고개를 들며 며느리의 목소리를 흉내내듯 말했습니다. 그거 그냥 팔면 되잖아요, 어머니. 요즘 아파트값 좋대요. 그녀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아무 말도 못하고 이불 속에서 눈만 뜨고 있었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아파트를 팔면 자신도 끝이라는 말을 그녀는 그날도 삼키고 말았지요. 팔았으면 나도 같이 사라졌겠지. 그녀는 조용히 프린터를 켰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한 장 복사해 조심스레 꺼내 유언장 파일 안쪽에 끼워 넣었지요. 이건 누구도 못 건드려. 누구도. 파일을 덮어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창문 밖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어요. 방 안에는 묵직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방을 나가며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서울 아파트 내 명의인 거 너네 몰랐지? 어서 오세요, 어르신. 어떤 일로 도와드릴까요? 통장을 좀 재발급 받으려고요. 잃어버린 게 있어서요. 정숙은 갈색 손가방에서 신분증과 인감을 꺼내 조용히 창구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농협 제천지점은 평일 오전임에도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회색 플라스틱 대기 의자와 은은하게 흐르는 클래식 음악, 벽에 붙은 노후자산관리 무료 상담 안내 포스터까지 모두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직원은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신분 확인 좀 할게요. 잠시만요. 인감 도장도 확인했고요. 어르신, 통장이 총 7개가 조회되네요. 그래요? 직원은 어딘가 당황한 듯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농협 계좌가 7개나 있으세요? 전부 다 재발급 원하시는 건가요? 그 중에 죽기 전에 다 쓸 수 있겠죠. 아, 예, 물론이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직원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가며 재발급된 통장을 한 장 한 장 꺼내 정리했어요.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창구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은빛 머리의 노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들고 있던 장바구니들이 보였어요. 발목까지 내려오는 바지도 보였고 그들 사이에 섞인 자신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통장 묶음을 건넸습니다. 여기요. 각 통장마다 마지막 거래 내역까지 출력해드렸고요. 앞에 메모해뒀으니까 헷갈리진 않으실 거예요. 고마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봉투를 단단히 쥐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부는 도로 옆에서 국화 화분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새 차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정숙은 안방 책상 위에 노란색 서류 봉투를 펼쳤습니다. 새로 받은 통장들을 하나하나 꺼내 봉투 안에 넣었어요. 첫 번째 봉투엔 농협 제일이라고 적어 넣었습니다. 두 번째 봉투엔 농협 제이라고 적어 넣었고요. 조용한 필체로 연필로 써 내려갔습니다. 마지막 통장을 넣고 봉투를 덮으려다 말고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아들은 말했지. 나는 가진 게 없을 거라고. 통장을 쓰다듬듯 매만지며 두 번째 봉투를 정리했습니다. 며느리는 말했지. 이제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고. 그녀는 봉투를 유언장 파일 옆에 가지런히 정리했어요. 손끝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깊고 단단한 힘이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지. 내가 누구였는지. 방 안은 조용했고 봉투가 사르르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창틀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지. 내가 누구였는지. 정숙은 조용히 노란 봉투를 덮고 유언장 파일 옆에 나란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손끝이 서늘한 종이 표면을 지나갈 때 탁자 위 핸드폰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 윤호댁이 떴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이제야 전화드리네요. 칠순잔치 잘 치르셨어요? 저희는 못 가서 죄송해요. 대신에 회장님처럼 대접 받으셨죠? 그래. 너네 덕분에 잊지 못할 하루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쵸? 마음은 진짜 그랬다니까요. 요즘 너무 바빠서 저희도 애 학원비에 전세 대출 갚느라 정신이 없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사정. 그래. 너네 힘든 거 다 안다. 어머니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다 사는 게 빠듯해서 그런 거니까요. 다음에 맛있는 거라도 사드릴게요.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천천히 식탁 위에 내려놓은 뒤 뜨개질 바늘을 집어드셨습니다. 하지만 손끝에서는 바늘이 헛돌고 있었어요. 눈은 창밖 어스름한 감나무를 오래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바람의 가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 다음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걸음을 옮겼지요.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들어서자 냉장고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함께 쿰쿰한 냄새가 그녀의 얼굴에 닿았어요. 투명 비닐에 쌓인 잡채가 가장 윗칸에 놓여 있었고 그 아래로는 식은 불고기와 탕국이 얌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잡채의 당면은 서로부터 뭉쳐 있었고 불고기 위에는 굳은 기름이 살짝 하얗게 변해 있더군요. 탕국은 마치 냉기 속에서 얼어붙은 것처럼 표면이 딱딱했습니다. 정숙은 작은 접시를 꺼내 잡채를 한 주걱 덜고 불고기도 약간 담았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넣고 조작 버튼을 누르면서 혼잣말처럼 한마디 내뱉었지요. 잔치 음식이라는 게 다들 먹고 가면 기분 좋은 건데 남으면 냄새만 남지. 삐 하는 소리와 함께 전자레인지가 멈췄고 그녀는 접시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는 물 한 컵과 김치 한 접시, 그리고 다시 데운 반찬뿐이었어요. 정숙은 홀로 식탁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젓가락질은 느렸고 씹는 속도는 더더욱 느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식탁 반대편의 빈 의자를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지요. 거기 앉았어야지. 잔치날인데 네 자리는 거기였어야지. 말끝은 흐릿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밥 대신 기억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잡채를 더 달라며 쭈뼛거리던 마을 아주머니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밥만 재빨리 먹고 일어나던 사촌 조카들의 모습도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비어있던 윤호와 그의 아내 자리도 또렷하게 남아있더군요. 식사를 마친 정숙은
접시를 씻지 않은 채 싱크대에 두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펼쳐져 있던 유언장 초안과 봉투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노란 봉투 안에는 정리된 통장들이 들어 있었고 그 옆에는 복사한 등기부등본과 각종 인감 서류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유언장을 펼쳐들고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소리내어 읽으며 중간중간 수정사항을 적어내려갔지요. 딸의 이름 옆에는 전세 자금으로 현금 이체라는 메모를 적어두었고 손주 항목에는 대학 입학 시 일시금 지급이라는 문구를 남겼습니다. 마을 경로당에는 매달 소액 기부 항목을 적어놓았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주 분명한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장남 박윤호는 유산 분배 대상에서 제외함. 그 문장 아래에 그녀는 천천히 굵고 명확한 선을 그어 넣었습니다. 그 옆에는 붉은색 펜으로 또박또박 변경 불가라고 써놓지요. 그녀는 펜 끝을 손으로 비틀어 부러뜨렸습니다. 뚝 하는 짧은 소리와 함께 플라스틱이 부서졌습니다. 이 돈은 내 생애 마지막 대사다. 창밖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감나무 잎 사이로 별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지요. 그녀는 조용히 창틀에 기대어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내가 인생에서 말 좀 해보네. 어머님 댁 저쪽 맞죠? 저쪽 초록대문 있는 집? 검정색 코트를 입은 윤호의 아내 서지혜는 주차장에 SUV를 세운 뒤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는 고급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굽이 높은 하이힐이 시골 흙바닥과 어울리지 않는 소리를 냈어요. 정자 앞에 앉아있던 마을 아주머니는 눈을 깜빡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 거기 대문 열고 들어가면 돼요. 하지만 인사는 없었고 웃음도 없이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서지혜가 걸어 들어가는 뒷모습을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쳐다보았어요. 집 앞마당에서는 박정숙이 대야에 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물속에 손을 담근 채 한참 움직이다가 뒤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제서야 왔네요.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요. 아, 이거요. 별건 아닌데요. 그래도 그냥 오긴 뭐해서. 그래, 일 많지. 박정숙은 물기를 손등에 닿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눈길은 쇼핑백이 아닌 서지혜의 얼굴을 곧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지혜는 갑자기 말문이 막힌 듯 주춤했다가 시선을 피하며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긴 예전이랑 똑같네요. 감나무도 그대로 있고. 그렇지. 나만 안 바뀌었지. 서지혜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꺼낸 듯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아, 그런데 혹시 유산 정리는 다 하셨어요? 말이 끝나자 마당은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바람이 불어 감잎 하나가 덜썩 떨어졌어요. 박정숙은 대답하지 않고 쇼핑백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서지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왜 궁금할까? 서지혜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애써 웃는 얼굴로 대꾸했어요. 아, 아니요. 그냥 혹시 정리하셨으면 우리도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 해서요. 됐어. 도와줄 것도 받을 것도 없어. 서지혜의 얼굴이 어색하게 굳었습니다. 말은 더 이어지지 않았고 박정숙은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다시 대야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물 끓이는 중이라 바빠. 들어가 봐. 서지혜는 그대로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발끝으로 흙을 살짝 긁었고 마을의 적막한 공기가 그녀의 뒷목을 서늘하게 감쌌습니다. 들깨 수제비 하나랑 제육 좀만 주세요. 밥은 조금만요. 서지혜는 손에 들고 있던 가죽 클러치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마을 식당 안은 조용했어요.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탓에 손님은 몇 없었지요.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네, 어머님 댁에 잠깐 들르러 왔어요. 제가 며느리거든요. 그날은 왜 못 오셨어요? 칠순잔치. 서지혜는 수저를 가지런히 놓고 입술을 적셨습니다. 그게 저희가 일이 좀 겹쳐서요. 애도 감기 기운 있고 남편도 출장 중이었고요. 그래도 부모 칠순인데 많이 속상하셨을 텐데.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님이 요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들은 말로는 5만 원만 보내셨다면서요? 서지혜는 젓가락질을 멈췄어요. 순간 얼굴이 굳고 미소가 어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사정이 있었어요.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대출이랑 애, 학원비랑 저희도 여유롭진 않거든요. 어머님이 그 얘기 하나도 안 하시던데요. 서지혜는 입을 꾹 다물고 수제비 한 숟갈을 떠먹었습니다. 젓가락이 접시에 닿는 소리만 남았어요. 그날 어르신들 다 모였는데 빈자리가 말 안 해도 다 느껴지더라고요. 저희도 마음은 있었어요. 정말요. 말끝은 점점 작아졌고 식당 안의 공기는 싸늘해졌습니다. 아주머니 한 분이 그릇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리도 애 키워봤고 자식 있는 사람들인데 마음이 있으면 행동도 따르기 마련이죠. 서지혜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밥은 반도 먹지 못했어요. 식당 밖으로 나온 서지혜는 식당 옆 평상에 털썩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며 한 모금 깊게 빨았죠. 시골 사람들 진짜 유난이야. 그 말은 거의 입안에서 흘러나오듯 중얼거렸습니다. 마을의 가을 바람이 담배 연기를 흩뜨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식당 맞은편 2층 주택의 창가에서 박정숙이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커튼 뒤에 서 있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표정도 없었어요. 다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일만 타던 며느리가 이렇게 한가하게 마을까지 다 돌아다니네. 박정숙은 편의점 문을 밀고 나와 벤치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손에는 두유 한 팩과 습자지처럼 얇은 영수증을 들고 계셨죠. 햇볕이 따가웠지만 그녀는 모자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눈은 길 건너편을 향해 있더군요. 잠시 후 차가운 회색 정장이 벤치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중년의 남자, 깔끔한 인상의 김정배였습니다. 서류는 잘 확인했습니다. 유원장 항목 수정한 부분 어르신께서 원하신 대로 반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거 하나로 내 속이 조금 덜 뒤집히네요. 언제든지 말씀만 주세요. 공증 서류는 내일 오전에 도착할 겁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이젠 내 마음에 공증을 받아야 할 차례죠. 그 순간 길 건너에서 며느리 서지혜가 편의점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숙과 변호사를 동시에 보고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더군요. 어머님? 여기 계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지인이세요? 아, 안녕하세요. 가족분이신가요? 전엔 그랬죠. 서지혜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 말을 곱씹듯 입술을 살짝 깨물더군요. 아, 그럼 저 먼저 실례할게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서류 수정건은 다음 주 초에 정리해서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늘 신세만 지내요. 김정배가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서지혜는 그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다 마지못해 정숙 옆으로 따라 걸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그분 혹시 변호사분이세요? 박정숙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발걸음은 일정했고 눈길은 앞을 향하고 계셨죠. 혹시 유산 정리하고 계신 건가요? 조용한 목소리로 박정숙은 아주 낮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정리? 아니, 정답을 쓰는 중이지. 그 말에 서지혜는 더는 따라붙지 못하더군요. 정숙의 등 뒤에서 그녀는 발끝을 땅에 비벼댔습니다. 시멘트 바닥 위로 떨어진 은행잎 하나가 바람에 날려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떤 일로 오셨나요? 김정배 변호사님 좀 뵐 수 있을까요? 지금 회의 중이신데요. 잠시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윤서진입니다. 급한 일이라 꼭 좀 뵈었으면 해요. 직원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김정배 변호사님이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경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진 씨, 무슨 일이신지요? 그게 어머님께서 무슨 유산 정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랑은 아무 얘기도 안 하셔서요. 죄송합니다만 의뢰인 외에는 그 어떤 정보도 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제가 며느리인데요? 가족이잖아요. 유언과 관련된 정보는 위임장이 없는 이상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영은 얼굴을 붙인 채 가방 안을 뒤적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건 맞는 건지 하나만 확인해 주세요. 어머님, 유산 정리하시면서 저희 쪽은 전부 제외하셨나요? 김정배 변호사님은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의뢰인께서 요청하신 상속제외 사유서 사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아니지만 참고하셔도 된다고 하셔서요. 서진영은 종이를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문서 위에는 굵은 글씨로 3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구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무시함, 인간으로서 모욕함, 정서적으로 괴롭힘,
그 밑에는 박정숙님의 필체로 나는 내 마지막 판단에 후회가 없기를 바란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네. 유 원장은 이미 공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런 이유로 가족을 상속에서 뺄 수가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말이 된다고요? 상속은 법이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의지에 따라 지정하는 것입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남긴 판단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서진영은 손에 쥔 사유서를 굽이듯이 움켜쥐었습니다. 눈가가 떨렸고 입술을 깨문 채 고개를 떨구고 말았어요. 진짜 이거 끝까지 가시겠다는 거네요? 저는 단지 의뢰인의 뜻을 따를 뿐입니다. 서진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허둥지둥 가방을 들고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선 그녀는 말없이 등을 돌려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의뢰인께서 옳은 판단을 하셨기를 바랍니다. 거실에는 뉴스 앵커의 목소리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어느 그룹 상속 분쟁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형제 간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이경호는 소파 속으로 깊이 파묻혀 있었어요. 리모컨을 손에 쥐고는 있었지만 채널을 돌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텅 빈 화면 너머 어딘가를 향해 있었죠. 그때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여보, 나 진짜 미쳐버릴 뻔했어. 이경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눈빛에는 아직 흥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당신 엄마, 진짜로 유산에서 우리 뺐대. 뺐다고. 이경호는 리모컨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눈꺼풀이 천천히 한번 감겼다가 다시 떠졌죠. 변호사 사무실까지 갔어. 거기서 무슨 상속 제외 사유서인가 뭔가 그걸 내 눈앞에서 보여주더라니까? 진짜 웃겨서.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 그니까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 우리가 먼저 가족처럼 했나? 그 말에 서진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그동안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너 모르는 거 아니잖아? 아니, 우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냐고. 솔직히 용돈 몇 번 못 드린 거 가지고 이럴 수 있어? 이경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소파에 등을 기대고 말없이 숨을 길게 내쉬었죠. 아니, 애 학원비에 대출해. 회사도 요즘 얼마나 힘든데 좀 이해를 해주셔야지. 부모님이면 이해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뉴스 속 앵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 원장 공증 여부에 따라 판결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자 간의 관계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경호는 천천히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습니다. 정적이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그 정적 속에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가? 이경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꺼진 TV 화면에는 그녀의 붉어진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세진이니? 나야, 할머니. 아, 할머니. 잘 지내냐? 네, 잘 지내요. 학교도 다니고 피아노도 배우고요. 그래, 피아노는 아직 선생님이 하시니? 아니요, 이제는 다른 선생님이에요. 근데 할머니, 응? 엄마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보고 싶었어요. 잔치 때 못 가서 미안해요. 네가 왜 미안하니? 어른들이 그런 거지. 할머니, 혹시 할머니가 준 장난감 아직도 있어요.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그랬구나. 그거 너 좋아했지? 그거 보면 할머니 생각나요. 그래. 밥 잘 먹고 감기 조심하고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고. 응, 알겠어요. 할머니, 끊지 마요. 그냥 조금만 더 목소리 듣고 싶어요. 그래. 그러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아주 작은 숨소리만이 남아있더군요. 할머니, 내일도 전화해도 돼요? 그래. 할머니가 먼저 할게. 진짜요? 약속이죠? 그래. 약속이다. 조용히 웃음이 묻어나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잘 자요, 할머니. 응. 너도 잘 자라. 통화가 끊기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정숙은 핸드폰을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서는 감잎이 천천히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잘못이 없지. 그 말은 이불 속으로 삼켜져 버렸습니다.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이튿날 아침 햇살이 커튼 틈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바람에 감잎 하나가 유리창을 톡톡 두드리더군요. 정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습니다. 핸드폰은 머리맡 탁자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그래. 안 올 수도 있지.
애가 무슨 죄야. 어른들 일엔 끼지도 못하는데. 손끝으로 핸드폰을 스쳐보며 다시 한번 화면을 켜보았습니다. 손주에게 보낸 메시지 옆 읽음. 표시가 여전히 떠 있었어요. 그러나 답장은 없더군요. 정숙은 핸드폰을 조용히 식탁 위로 옮겨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커피포트를 올리고 물이 끓기를 기다립니다. 거실에는 오래된 라디오가 희미하게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있었어요.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놀란 듯 돌아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 너머에서 익숙하지만 어딘지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할머니, 저예요. 어? 죄송해요. 어제는 엄마가 옆에 있어서 그냥 말 못했어요. 정숙은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괜찮아. 할미는 네 목소리만 들어도 돼. 할머니, 혹시 주말에 잠깐 뵈러 가도 돼요? 왜 안 되겠니? 언제든 와. 감 깎아놓게. 할머니, 고마워요. 고맙긴. 오면 좋아하는 고구마도 구워줄게. 진짜요? 할머니 고구마 진짜 맛있는데. 정숙은 참았던 웃음을 흘렸습니다. 네가 그러니 할미가 또 기대하게 되잖아. 전화기 너머로 작은 웃음이 퍼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정숙의 방안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할머니, 이 김치찌개 진짜 맛있어요. 많이 안 맵냐? 너 매운 거 잘 못 먹지 않니? 괜찮아요. 엄마보다 훨씬 맛있어요. 국물 진짜 시원해요. 그 소리 너 엄마 들으면 야단 나겠다. 비밀이에요. 오늘 할머니 집 온 것도 이 찌개 먹은 것도 다 비밀. 그래, 우리만 아는 비밀로 하자. 할머니, 나 어릴 때 여기 와서 자고 갔던 거 기억나요? 그때 할머니가 이불 속에 고구마 숨겨놨었잖아요. 그랬지. 네가 새벽에 배고프다 할까봐. 그때는 이가 빠질까봐. 딱딱한 것도 못 먹이고. 그때 진짜 따뜻했어요. 냄새도 좋았고. 그래, 그땐 네가 나한테 제일 큰 선물 같았단다. 지금도 그렇죠? 그럼 지금도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선물이지. 박정숙이 조심스럽게 최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최도윤은 그 손길에 눈을 감습니다. 할머니, 나 다음 주에도 올게요. 이번엔 라면도 같이 끓여 먹어요. 그래, 할미가 미리 다시마 넣고 육수 내놓게. 진짜요? 진짜지. 할미가 거짓말을 해봤니? 잠시 식탁 위가 조용해집니다. 최도윤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듭니다. 할머니, 나 엄마한테 말 안 할게요. 근데 아빠는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아빠는 너를 걱정해서 뭐든 다 참을 수 있을 거다. 말해도 괜찮아. 그 아이는 예전엔 안 그랬거든. 할머니, 나 아빠한테도 할머니 집에서 밥 먹었다고 말할래요. 아빠는 이해해 줄 것 같아요. 그래, 그 말 할미 마음도 좀 놓인다. 박정숙은 조용히 찌개를 한 숟갈 더 떠서 입에 넣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머금은 채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오늘처럼만 와줘도 할미는 참 고맙다. 네가 와준 이 하루 잊지 않을게. 나도요. 할머니, 나도 잊지 않을게요. 이쪽으로 와라. 얘야, 안쪽 방으로 간다. 할머니, 여기가 변호사 아저씨 일하는 데야? 그래, 우리 할미가 올해 준비했던 마지막 일 보러 왔다. 공증실 안에는 오래된 선풍기가 우웅하고 돌아갑니다. 창밖으로는 늦여름 햇빛이 스며들고 있네요. 오셨군요. 정숙 어르신, 지난번 준비하신 유언장 최종본입니다.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세요. 박정숙은 천천히 의자에 앉아 봉투에서 안경을 꺼냅니다. 그녀의 손에는 약간의 떨림이 맴돕니다.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여기 아들 이름은 지우셨고 이건 손주 앞으로 가는 거고 경로당 그리고 아동복지에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필로 서명만 하시면 오늘부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럼 시작합시다. 펜을 쥔 손이 또렷하게 이름을 새깁니다. 박정숙이라는 글씨 아래에 작은 인감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할머니, 아빠 이름이 없네. 박정숙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일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거든. 그건 네 아빠도 마찬가지야. 그럼 아빠는 이제 할머니 안 봐? 그건 아빠가 결정할 일이란다. 할미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누구든 언제든.
이제 서류 봉투에 넣어드리겠습니다. 등본도 복사해서 함께 드릴게요. 네. 그리고 한 장은 이 아이가 가지고 있게 해주세요. 내가 믿는 사람은 이제 이 아이 하나뿐이에요. 그럴게요, 어르신. 최도윤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받아 가슴에 안습니다. 박정숙은 손주의 등을 가볍게 두드립니다. 우리 이젠 뭐 먹을까? 할미가 감자전 해줄까? 감자전 좋아요. 할머니 감자전 진짜 맛있잖아. 그래. 우리 둘이 먹는 게 제일 좋은 잔치다. 박정숙은 봉투를 꼭 쥐고 문을 나섭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햇빛이 두 사람의 발끝을 비춥니다. 최도윤의 손은 여전히 박정숙의 손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유언장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부부를 상속에서 뺐다는데 이거 무효로 만들 수 있나요? 잠시만요. 담당 변호사님 계십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윤정은 굽 높은 구두를 신고 상담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오래된 법무사 자격증과 로타리 클럽 감사패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읍내시장 천막 지붕이 어슴푸레 보였죠. 어서 오십시오. 무슨 용무로? 저희 시어머니가 얼마 전 유언장을 작성하셨는데 저희를 상속에서 제외하셨대요. 근데요, 어머님이 요즘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세요. 며칠 전에도 혼잣말 하시고 기억도 가끔 흐트러지고 이런 유언장 무효 아닌가요? 그 말씀은 좀 심각하군요. 그런데 김정배는 서랍에서 조심스럽게 한 장의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서류는 바로 박정숙 씨가 사전에 남겨둔 상속 제외 사유서 사본이었어요. 이건 어르신께서 직접 작성하신 문서입니다. 본인의 서명과 지장이 있으며 저희가 정신감정서와 함께 유언장 공증을 완료했습니다. 이런 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이게 말이 돼요? 상속은 의무가 아니라 고인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공증된 유언은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가족인데요? 가족이잖아요. 유서에도 그렇게 쓰여 있더군요. 가족이라 부르기엔 외면당한 날이 너무 많았다고요. 윤정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손이 바지 주머니 속에서 떨렸어요. 방 안의 공기마저 묵직해졌죠. 진짜 이렇게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습니다. 더 이상은 논의 대상이 아니에요. 윤정은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대기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쯧쯧. 자기 시어머니 등쳐먹으려다 되레 등짝 맞았대. 그날 칠순잔치에도 안 왔다며 5만 원만 보냈다던가. 윤정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없이 법률상담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실굽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조용한 읍내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회관 앞마당이었습니다. 햇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오후였어요. 아들과 딸이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깁니다. 정숙 씨 집 자식들이 오늘 온다더니 진짜네. 잔치 때는 안 오더니 이젠 유산이라도 받아보겠단 심산인가? 마당에 두 사람이 섰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주위 어르신들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저는 정숙 어머니 아들입니다. 저는 막내딸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게 인사드려서. 몇몇 어르신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더군요. 하지만 대부분의 표정은 무표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박정숙이 천천히 마당으로 나와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빛은 말없이 많은 것을 말하고 있더군요. 엄마, 저희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러 왔어요. 엄마, 나 정말 너무 죄송해. 그날 엄마 혼자 계셨을 걸 생각하니까 내가... 박정숙은 그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고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지요. 엄마, 우리 이제라도 잘해볼게요. 같이 지내요. 손주도 많이 보고 싶어하고. 우리 지금이라도 같이 사진 한 장 찍자. 칠순 사진 못 찍으셨다면서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니? 때는 이미 지났어. 엄마, 그렇게까지 마음 닫으셨어요? 너희가 먼저 닫은 마음이야. 난 이제 다시 열기엔 너무 늙었단다. 박정숙은 등을 돌려 천천히 집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딸은 흐느껴 앉았고 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하늘을 바라보더군요. 마당의 감이 비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늦게 온 자식은 효도도 구경만 하는 거야. 이제라도 배웠으면 됐지. 다음 생엔
좀 일찍 배우겠지 뭐. 두 자식은 한동안 말없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무 말 없이 회관 옆에 앉았고 그들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습니다. 빗소리가 사람 마음을 다 들춰내네. 안방 창문 너머로 가을비가 잔잔하게 내리고 있어요. 유리창에는 김이 서려 있고 박정숙 씨는 그 위를 천천히 손끝으로 닦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조용히 떨리고 있네요. 정숙 씨, 나 왔어. 문이 열려 있어서 그냥 들어왔어. 왔어요, 언니. 아들이랑 딸 왔다며 회관 사람들 다 알던데 그날 고개까지 숙이고 갔다더구먼. 그래요. 고개 숙이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이 좀 풀렸겠네. 자식이 사과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 정숙 씨, 나는 그냥 잘 마무리됐으면 해서 그래. 혼자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고개 숙이는 건요, 언니 반성일 수도 있고 계산일 수도 있어요. 계산? 남는 게 있나 없나 그거 따져보고 숙이는 고개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이면 뭐예요? 사람이 먼저지. 잠시 박정숙은 조용히 찻잔을 들어올립니다. 그 속에 든 국화차는 미지근하게 식어 있었어요. 언니, 난요, 이젠 눈물이 안 나요. 안 아파서가 아니라 너무 아파서. 그게 더 무서운 거지. 울면 내가 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았죠. 근데 이제는 참을 것도 없네요. 바람이 문틈 사이로 스며듭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리고 작은 바스락 소리가 들리네요. 그럼 이대로 혼자 지낼 거야? 혼자라는 게요, 사람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 줄 데가 없는 게 혼자죠. 그래도 손주는 왔잖아. 그 아이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이복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박정숙의 손을 잡습니다. 그 손길은 무겁지만 다정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래도 마음은 열고 살아. 누구한테든. 열었던 마음 닫는 데는 참 오래 걸렸어요. 다시 여는 건 글쎄요, 한 생 더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습니다. 그 빗소리에 묻힌 두 사람의 침묵은 오래도록 방 안을 감싸고 있네요. 어머, 너 또 왔니? 할머니! 추석 전인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엄마는 알까? 아니요. 제복 입고 나가니까 그냥 학원 간 줄 아세요? 그런 말은 네 엄마가 들으면 큰일 나겠다. 괜찮아요. 오늘만은 진짜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었어요. 박정숙은 아무 말 없이 바구니를 받아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최도윤은 그대로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감나무 아래에 의자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네요. 계란은 삶아놨고 김치찌개는 방금 데웠다. 밥은 네가 퍼라. 네! 할머니! 저녁은 조용하게 흘러갔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박정숙이 찐 계란 하나를 까서 최도윤 앞 접시에 놓으셨어요. 최도윤은 고개를 살짝 숙였네요. 할머니, 오늘 하루가 꼭 옛날 같아요. 아빠가 웃고 엄마가 잔소리하고 저 혼나고 그때 할머니는 항상 조용히 지켜보고만 계셨잖아요. 사람은 그때는 몰라. 지나고 나서야 아는 거야. 그게 그립단 걸. 그래도 저는 기억나요. 할머니가 늘 제 편이었어요. 그래, 그랬지. 근데 말이다. 기억보다 중요한 건 지금이다. 식사를 마친 뒤 둘은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팬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동태전 냄새에 최도윤이 흐뭇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이거 제가 먹던 거 다 기억나요? 뜨거운데도 몰래 집어먹고 입대어서 울고. 그래. 그리고 네 엄마는 그거 보고 또 소리치고. 맞아요. 그때는 할머니가 저 몰래 식탁 밑으로 하나 더 줬잖아요. 지금은 몰래 안 해도 된다. 네가 다 커서 왔으니까. 밤이 깊어갈 무렵 마당에 제사상이 정성스럽게 차려졌습니다. 박정숙은 작은 촛불을 붙이고 향을 올리셨어요. 최도윤은 박정숙 곁에 앉아 두 손을 모으더군요. 아빠도 언젠간 오겠지요? 그건 아빠 마음이란다. 너는 내 마음만 지켜. 최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당 위엔 은은한 달빛이 내려앉았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박정숙은 최도윤의 등을 천천히 두드리셨어요. 같이 있어줘서 고맙다. 오늘은 그게 제일 큰 선물이구나. 손주 왔구나. 어서 들어와. 아침 먹었니? 아니요. 할머니랑 먹고 싶어서요. 그럼 밥 퍼올게. 계란말이랑 나물 조금 남았는데 괜찮겠니? 다 좋아요. 할머니가 해주신 건 다 맛있어요.
그런 말 해주는 사람 너밖에 없네. 부엌에서 반찬을 덜어내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주는 안방과 부엌 사이 작은 상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질문 하나 해도 돼요? 그래, 해봐라. 사람이 돈보다 중요한 거죠? 사람이 중요한 줄 알았지. 나도 그렇게 믿고 살았단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냄비 뚜껑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엌 쪽에서 바람이 살짝 들어옵니다. 그 말, 무슨 뜻이에요?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돈을 어떤 마음으로 주고받느냐. 그게 그 사람 마음이더라고. 엄마는 돈이 없다고 늘 말했어요. 나도 알아. 없는 사람 서러움은 내가 더 잘 알지. 근데 말이다. 없는 것보다 더 아픈 건 마음 없는 말이야.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돈이 다는 아니지만 다가 아니란 것도 아닌 것 같아. 결국 돈도 정이 있어야 쓸모 있는 거거든. 정이 없는 돈은 그냥 종이죠? 그렇지. 종이고 숫자지. 그런 건 남지도 않아. 최도윤은 조용히 밥을 뜨고 반찬을 한 점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씹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나중에 제가 잘 되면 돈 많이 드릴게요. 하하하. 됐다 인서가. 나는 네가 오늘처럼 밥같이 먹어주는 게 제일 좋다. 진짜요? 진짜다. 할미 말 잘 들어.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긴다. 근데 사람은 한 번 마음 놓치면 끝이야. 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네요. 두 사람 사이에는 조용하고 따뜻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응? 오늘도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요. 내가 고맙지. 네가 와줘서 이 늙은이가 덜 외롭잖니. 어서 오세요. 어떤 사진 찍으러 오셨어요? 증명사진도 기념사진도 아니에요. 그냥 오늘을 남기고 싶어서요. 할머니 칠순이었는데 가족 사진도 한 장 없어서요. 아, 그럼 여기 장미 배경 앞에서 찍으시겠어요? 얼굴빛이 잘 나오는 쪽이에요. 박정숙은 조심스레 의자에 앉습니다. 최도윤은 곁에 서서 고개를 살짝 숙이네요. 사진사는 조명을 조절하며 묻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념일인가요? 칠순이면 이미 지났을 텐데. 내가 나를 선택한 날이에요. 내 칠순을. 내가 인정하는 날이죠. 하하, 그 말씀 참 멋지십니다. 웃어볼까요? 할머니, 김치. 그 말 네 아빠가 어렸을 때도 했지. 둘은 동시에 웃습니다. 플래시가 터집니다. 와, 방금 웃음 참 보기 좋네요. 하나 더 찍을게요. 셔터 소리가 두 번 더 울립니다. 최도윤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사진사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이 사진 액자에 넣을 수 있죠? 물론이죠. 나무 액자에 넣으면 집 분위기 아주 따뜻해져요. 잠시 후 사진사로부터 받은 인화된 사진을 손에 쥔 박정숙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거 거실 한가운데 걸어야겠네. 이게 진짜 내 가족이다. 할머니,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진관을 나서는 길에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네요. 박정숙은 최도윤의 손을 꼭 잡습니다. 이렇게 남기고 나니 참 다행이다. 살아있는 동안 말이지. 할머니, 나중에 나도 이 사진 보면 할머니 생각날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걸로 됐다. 둘은 말없이 걸어갑니다. 멀리서 바람에 흔들리는 가로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듯합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려는 즈음이었어요. 거실은 고요했고 벽 한가운데 걸린 가족 사진 아래에서 손주가 조용히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은 안방에서 느릿하게 걸어나와 손주 옆에 섰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고등학생 돼요. 그래. 시간이 참 빠르다. 네가 처음 이 집에 혼자 왔던 날이 벌써 계절을 2번이나 넘겼구나. 박정숙은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땐 나도 그랬다. 내가 남긴 게 돈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찍은 사진 우리 집에도 한 장 복사해도 돼요? 그럼 넌 그 사진 속에 같이 있었으니까 가져가도 되지. 아빠한테도 보여주고 싶어요. 박정숙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보여줘도 된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사람은 받은 만큼 살아도 되지만 주는 건 마음으로 해야 하는 거다. 그 말 나중에 꼭 기억할게요. 박정숙은 손주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에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당 끝에 남겨둔 감나무에는 마지막 감아나리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독백처럼 말이 이어졌습니다.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더군요.
가까이 있어도 보지 못한 것이 사랑이었더라고요. 이제는 늦지 않게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늦지 않게 건네려고 하고요. 장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화면에는 손주의 필체로 써내려간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분이었습니다.